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 야당은 추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반대합니다. 요건이 안 된다는 건 전쟁,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등의 중대 변화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현안을 실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 중대위기라고 여겨 추경 요건이라고 판단하는 현 정부의 자구 해석에 그 해석은 틀렸다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정부 시절 모든 추경은 단 한 번도 요건이 안 됐습니다. 심지어 브렉시트를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브렉시트와 관련해 그 돈을 쓴 적도 없었죠. 그럼 요건 문제로 추경이 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10조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배경입니다. 불경기에 더 거친 세수로 그 불경기에 대처하는 건 원래 국가 재정의 임무입니다. 야당이 정말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본질이죠. 정부 차원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으로 소득 재분배만으로 지속 성장은 가능한지, 그 한계와 약점은 뭔지 따지고 보완하게 만들어야죠. 한 달 된 새 정부의 첫 번째 프로젝트에 지금 대량 실업으로 보는 게 맞냐, 그 자구 해석을 따지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지금 야당 너무 못 싸웁니다. 잘 좀 싸웁시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야당이 잘 못 싸워서 제가. 어제부터 계속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아니, 이게 이제 잘 싸워야 서로, 시사 방송도 할 말이 많고요. 저희도 먹고 살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쟁점으로 자꾸 싸우니까.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가급적 빨리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과 다음 달 초 G20 정상회담 준비 때문에 외교부 장관 부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이번 주 일요일 임명이 유력합니다. 지명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야3당은 강경화 후보자 임명까지 밀어붙이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잘 못 싸우는 거예요. 지금 후보 한 명 임명했잖아요. 두 번째 임명까지 밀어붙이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저는 그 언론이 이럴 때 보도하는 스탠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걸, 임명 강행이라고 잡아서 보도하는 게 현재 프레임인데 강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제 생각입니다. 강행이라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절차에 어긋났거나. 그런데 지금 강경화 후보를 장관에 임명하는 건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어떤 하자도 없어요. 대통령이 가진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 같이 표결에 붙여야 하는데 붙이지 않고 절차를 뛰어넘었다. 이건 강행이죠. 그건 초법적인 상황인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국회에 이 사람 어떤가요? 하고 대중 눈높이에서 검증을 요청하고 청문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국회는 이 사람 정도면 괜찮다. 아니면 이 사람 문제 있다. 하고 의견 제시를 하죠. 근데 장관의 경우에는 거기까지가 국회의 권한이에요. 그 이상의 권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전혀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대통령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었고요. 네. 네, 전 정부에서도. 그래서 그동안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해버린 거죠. 그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마한 경우는 그 인사에 대해서 워낙 여론이 안 좋다. 부정적 여론이 60% 이상, 70% 이상 되고 찬성이 10%밖에 안 된다. 그런 경우에 여태 딱 3명이 낙마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대통령 인사권이지만 야당이 이렇게 문제 지적을 하는데 여론이 거기에 동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네.
그러면 그런 여론 때문에 대통령이 철회한 케이스 딱 3번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데, 국민 여론을 그렇게까지 거스르면서 이제 임명을 하면 대통령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국정 동력도 상실되니까 뭐 그래도 임명해 보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딱 3명 낙마했는데 이번엔 여론도 60% 이상이 임명을 찬성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거꾸로 국회가 억지를 부르는 거예요.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론도 그걸 지지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파국이라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임명하는 게 어떻게 강행입니까? 강행이라고 그 프레임을 잡으면 안 되는 거고요. 현 정부를 상대로 야당이 여론조사에서 진 거예요. 그럼 대통령의 합법적, 절차적 문제없는 임명권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예. 이걸 강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습관적으로 야당이 반대하면 강행이라고 하는데 뭐가 강행이죠? 야당이 잘 못 싸운다고 저는 봅니다. 계속해서. 예.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고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는 전현직 인권대사 등 10명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성명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강 후보자는 유엔 사무총장들과 함께 유엔의 정책 전반을 다룬 경험을 지닌 유일무이한 한국의 대표적 외교 전문가다라면서 지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번 성명에는 초대 인권대사를 지낸 박경서 동국대 석좌교수, 또 이석태 전 인권대사, 이정훈 현 북한인권대사 등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강경화 후보는 참 이상한 케이스라고 봐요. 이례적이고. 유엔 인권대사들이 이제는 다시 지서명한 거잖아요. 외교부 노조로 출발해서 외교부 장관들도 하고 그다음에 유엔 대사들도 하고 굉장히 전례를 벗어난 전문가 영역에서는 우리 언론에서 잡아내지 못한 강경화 후보의 경쟁력을 받거나 뭐 실력을 그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이례적이어서. 근데 이제 너무 알려진 바가 없어요,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주로 외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네. 점이 좀 있을 근데 텐데요. 왜 이런 분들이 자꾸 지지선언을 이례적으로 하는지는 임명되고 나면 꼭 제가 인터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뉴스공장에 초대해서. 이상한 케이스라서. 임명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저는 강경화 후보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예. 왜 이럴까요, 이분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러브콜 보내셔서 꼭 인터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랑 G20 등이 남아있긴 한데요. 그 그러니까, 사이에. 예. 한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저희하고 인터뷰 좀 하자는 얘기예요. 아니,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특정 장관 후보가 이런 전방위적인 지지선을 공개적으로 받는 게 처음이라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저서가 논란 중입니다. 왜곡된 성의식 담았다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남성의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진 않았지만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최종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것이 사내의 생리다라는 식의 남성의 행위를 생물학적 본능으로 표현한 부분이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같은 성의식과 여성관이 적절하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책에서 이런 걸 썼다는 거죠? 네, 어제부터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화제가 된 문제가 된 부분들 읽어봤는데 이 남성적 혹은 뭐 가부장적 가치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남성으로서 그걸 비판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나온 표현들이 있는지 앞뒤가 맥락이 잘린 채 이 부분만 문제되고 있는 걸로 저는 읽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할 말이 아니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설명을 하겠죠. 네, 독자의 판단 맡기겠다고 어제 아침에 설명했습니다. 네, 저도 해당 부분을 읽어봤는데 이와간 청문회 이 청문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김기춘 전 실장 재판에 김종 전 차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종 차관은 2015년 1월쯤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잘 지내냐며 안부를 물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거는 뭐랄까요.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는 모른다고 해왔던. 예, 지금까지 계속 모른다고 해왔고요. 네. 노래까지 나왔죠. 모릅니다라고요. 예, 뉴스공장에서 들은 바도 있습니다. 아, 법구라지였나요? 모릅니다였나요? 예. 네네. 하여튼 계속 모른다고 예. 했던. 근데 이제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 씨를 만날 때 고수부지 같은 데서 비밀리에 대포폰을 이용해서 아무도 모르게 만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그렇게 비밀리에 만나고 있는 김종 차관의 그 최순실 씨와의 만남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만남의 내용이 정윤아 씨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정윤아 씨 소식도 김종 차관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안보를 물었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평상 김종 전 차관이 어제 한 증언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의 대화를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있다. 이렇게까지 밝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래요. 김종 전 차관이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예. 근데 김종 전 차관이 이 이사를 거짓말해서 본인이 얻을 이득이 없잖아요. 보통 이제 법정에서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그 신빙성을 따질 때 그런 부분을 묻게 되는데 얻는 이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김기춘 전 실장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것은 김종 전 차관의 착각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착각이요. 예. 어쨌든 김종 전 차관의 증언에 비춰보자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본인이 워낙 주장해왔던 모른다는 사실과 배치되기 때문에 반론을 펴은 거겠죠. 네.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는데 김종 전 차관의 증언을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겠나. 저는 정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증언이 나왔다는 거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법원이 재판을 중계방송할 수 있게 허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 1,0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참여했고 재판 과정 일부 혹은 전부를 중계하자란 판사가 68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67%가 찬성을 한 겁니다. 전체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재판 과정 일부가 중계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러면. 그럼 또 양상이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법정에 직접 가서 재판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하고 싶어도 쉽지 않고요. 예, 뽑아야 되는데요. 그 뽑히는 확률이 아직까지는 좀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재판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긴장도도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피고석에 앉아있는 분들도 굉장히 긴장하겠네요. 웃음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졸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건 참기 힘들어요. 아, 그런가요? 참으셨다면서요? 참기 힘들어요. 근데. 예. 그 자리도 좁고 계속 정자세로 앉아 있어서 졸지 않기 힘듭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재단 출연금 275억 원 등을 인출 시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K스포츠재단에 따르면 정 전 이사장은 올해 초 이사회에 해임당했는데 법원에다가 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냈거든요. 가처분 신청 결과 이사장은 아니지만 이사로서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자 정 전 이사장이 이 내용을 들고 재단에 찾아가서 자신이 다시 이사장이 됐다 이렇게 소란을 피웠고요. 또 다음 날에는 그것을 들고 은행에 찾아가서 자금 인출 가능한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쯤은 맞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법원이 이사회 결의가 새 신임 이사장을 뽑았는데 이사장 임기는 끝난 건 맞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정동춘 전 이사장 이야기가 틀린 것이고 자기는 계속 이사장이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상임이사 지위는 유지할 수 있다. 상임이사 3명 중에 1명. 예, 아직은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 다 임기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법원의 결정문 취지하고는 다르게 내가 다시 이사장이 됐다고 주장을 했네요. 예. 네,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가처분 결과가 그런 거고요. 본안 소송은 또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데 그 내용을 들고 나타나서 소란을 피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소란을 피웠다는 것보다는 그걸 들고 은행에 가서 K스포츠 재단에 남아있는 275억을 뽑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이해가 안 가네요. 서로 이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돈을 개인적으로 다 뽑을 수가 있나? 은행은 당연히 거부했겠죠? 네, 법인계좌 자금 인출 요구 거부했습니다. 이건 수사의 영역 아닙니까? 굉장히 이상한 시도인데요. K스포츠 재단에 있는 재단 출연금이 자기 개인 돈도 아닌데 이걸 이상하네요. 이상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참, 이 덕분에 노승일 씨가 급여를 못 받고 있었죠.
네, 계속 지금 돈이 계좌를 묶여 묶어버려가지고. 있어서요. 네. 예. 다음 여러 뉴스는요? 명이 다 못 받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아무도 못 K스포츠 재단 직원들요. 아무도 못 받고 있었어요. 다음 뉴스는요? 네, 런던에서 큰 화재 났습니다. 런던 경찰청은 런던 시내 24층짜리 아파트 건물 화재로 지금까지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저도 뉴스를 잠깐 봤는데, 여기가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올 때 고가가 지나가는 동네예요. 그 고가 들어오면서 도시개발에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오랫동안 지역에서 제가 좀, 그걸 읽어본 기억이 있어서 여기가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빈곤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런던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것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개발되면서 부촌도 붙게 되고 그 왜 뉴욕에 가면 할렘가하고 부촌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한 블록에. 네.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되는데 그 왜 영화 노팅힐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동네입니다. 여기가. 그 동네인 네. 그 동네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화재를 났다는 뉴스 영상을 봤는데 불이 아주 삽시간에 번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다는 얘기는 이게 고층 건물인데 그랬다는 건 스프링클러나 방화벽 같은 이제 기본 방어 설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하고 연결해 보면 굉장히 오래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임대 아파트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네, 실제로 구청 소유의 임대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미 보도가 됐군요. 저 그렇게 추정했는데 네, 예. 좋게 말하면 서민 아파트인 거죠. 근데 이런 대형 재난은 왜 이런 것에서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로 영국에서 독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사실 EU는 이민을 잘 안 가요. 왜냐하면 EU 영내 국민들은 뭐 거의 똑같은 권리를 누리기 때문에 이민이라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EU를 탈퇴하니까 영국에서 EU가 주던 혜택을 누리던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상대 국가가 독일이에요.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영국을 유일하게 폭격한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역사로 치면 우리가 이제 경제 문제로 일본으로 이민이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이상한 이례적인 상황이죠. 아이러니한 상황. 그리고 이제 런던 테러도 이어지고 이런 화재도 나고 총체적으로 영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가장 최선진국 지위에서 몰락해 가고 있는 흉흉한 분위기죠. 네, 그런 징후로 읽혀져서 제가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 건물은 그 방화시설이 제대로 안 된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래서 불이 삽시간에 번진 그런 비극이네요. 자, 제목 정도 하나 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닷새 만에 세월호 3층에서 뼈 한 점이 추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는 저희가 따로 한번 다뤄야 되겠어요. 종합해가지고 워낙 띄엄띄엄 발굴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수습 상황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해요. 예. 열악한 부분도 클 테고요. 예,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하청 재하청을 거쳐서 작업 환경도 굉장히 나쁘고 그렇다고 합니다. 날씨가 또 더워지다 보니까요.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출석을 안 하시고 지방에 가셨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지방에 계시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스튜디오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안민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불후의 명저,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 안민석 의원입니다. 의원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 안 오시고. 아, 미안합니다. 지금 지방 청주에 그 특강이 있어서요. 특강? 네. 방송을 하고 특강을 잡으셔야죠. 아니, 근데 뭐 이 특강 신청에 세도해서 뭐 아침 저녁으로 지방 막 좀 다니고 있고요. 제 책을 이경재 변호사가 읽어서 감동을 받아서 법원에 점검물로 제출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건 알고 싶지 않고요. 의원님. 6세 인쇄 중입니다. 서점가를 강타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가장 또 중심적인 인물이면서 사선 의원으로 집권당 의원이지 않습니까? 집권당 의원이니까 뭐 방송 뭐 이렇게 전화로 하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죠. 의원님, 근데 어제 의정 활동 때문에 어제 내려가신 게 아니고 책 팔러 내려가신 거예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나 있어요. 근데 지난주 어틀도사가 누군지 알죠? 어틀도사가 없으니까 분위기 아주 좋았어요. 제가 없으니까요. 어틀도사 가고 무줄도사 시대가 도래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죽다 살아난 김성태 의원님도 모처럼 여유 있는 모습 보여주셨고요. 살아난. 뉴스공장 가족들도 쭉 아직 살아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눈치였어요. 예? 예. 자, 알겠습니다. 뉴스공장 가족들도 쭉 안 넣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아마 이거 눈치채고 후다닥 기국한 거 맞죠? 예, 의원님, 전화기 때문에 제가 발언 기회를 평상시에 10분의 1로 제한하겠습니다. 자, 합의합시다. 시작합시다. 수요일 날은 목요일 아침에 여길 나오셔야죠. 아무리 책이 잘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시급해도. 자, 잠깐 듣고 계시고요. 제가 없는 사이에 이 왜 새가 날아든다 시그널이 없어졌죠?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없앴나요, 이거? 김성태 의원님이 이거 항의해서 없어진 건가요? 이 김어준 공장장은 예. 우리 여기 PD님 말씀대로 이제는 제야의 음모론자가 아니라 여튼 정통 언론인으로서 이제 역할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 날아든다 정도에서 끝내는 겁니다. 본인은 어찌됐든 간에 이 보수정당 정치인들 물먹이고 그냥 기죽이고 또 정치력 상실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 청취자들에게 뭐 일시적인 만족은 드릴지 모르지만은 그건 고약한 침해예요. 그만하세요 이제. 그러면 제가 다음 주부터 다시 살리는 것으로. 저희 PD도 지금 휴가를 가가지고 예. 말씀을 잘 들었고요. 참고해서 다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참으세요. 자,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상조 강경화 후보 낙마에 올인해 있잖아요. 예. 이거 낙마에 올인할 수는 있는데 낙마에 사실상 실패했지 않습니까? 여론을 자유한국당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고 또 공유하는 인사들, 뭐 또 선대위에서 활약한 그런 뭐 일등 공신들을 내각에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 인사 방식이 소위 이제 뭐 코드 인사나 농공행상 보원 인사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비판은 받지만은 뭐 역대 정권마다 계속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강경화 후보는 또 한편으로는 국정 운영의 추진력을 높이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보훈인사도 그렇지만은 아니잖아요. 보훈인사도. 강경화 후보. 그러니까 이 도덕적 흥결은 또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네.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은 국가의 명예하고도 이게 직결되고 또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비행위는 국민의 피해로 귀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저도 뭐 별로 뭐 유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난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됐던 그 한만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세금 탈루 의혹과 대기업 변호 의혹 이 두 가지만으로 낙마를 했어요. 뭐 거기에 비하면은 김상조 후보는 뭐 의혹마도 드러난 의혹마도 7가지예요. 이 7가지 의혹 모두가 역대 어느 정권에서라도 낙마 사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분이 또 걸어온 길이 있고 또 우리 사회에 또 경제 정의와 또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그런 역할과 노력들이 그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뭐 했다고 보는 건데 이런 일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되죠. 자, 안민석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이 인사의 발목을 잡으면서 국정공백의 연장을 위해서 이 몸부림치는 게 보수 정당의 절박한 내부 사정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떤 사정이라고 보시나요? 왜냐면은 이 적폐청산위원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사가 마무리되면은 다음 국면은 이제 적폐청산이 본격화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공약인 적폐청산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따라서 MB 4대강 비리 파헤쳐지고 최순실 재산 몰수 이런 부정부패 척결에 피바람이 몰아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든 대부분 친박과 MB 쪽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적폐청산위원회 반드시 반대할 것이고요. 아마 최소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시점까지 이 적폐청산위원회 구성을 최대한 늦추도록 해서 적폐청산을 무력화시키고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칫하면 MB가 구속될 수도 있고 최순실 재산이 몽딱 환수당할 판인데 적폐청산위원회 동의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 인사 정국을 최대로 길게 끌어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보수 정치인들은 부정부패 이런 과거 그냥 놔두고 앞으로 잘하자는 그런 주장인데요. 동의할 수 없고요. 어제의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건 의원님 말이 아니고. 정치인들은 예. 까미의 말이지만요. 네. 예, 이 반성하지 않은 범죄자들을 용서하려고 국민들이 그 음동설 안에 촛불을 들었겠습니까? 아직도 국민들이 무서운가 봅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이유를 분석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와 다른 안민석 의원의 주장이나 또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뭐 상당한 부분 공감도 하고 또 반박도 합니다만은 조금 전에 그런 방식은 논리 비약이죠. 아무리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안민석 의원마저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옹호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문재인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도덕성을 내세운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잣대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 이 문재인 정권의 숙명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공직 배제 5대 원칙이 아무리 선거 과정에 한낱 선거 구호로 거쳤다고 볼 수 있지만은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흠결 넘는 사람은 없다. 또 전 정부보다는 낫다. 비교할 걸 가지고 해야지. 비교할 게 없어서 전 정부 인사보다 낫다는 식의 그런 식으로 변명을 일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임명을 원하는 여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을 몰고 가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회는 국민 뜻을 모으고 또 그 뜻을 받드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뜻을 못 받지 않습니까? 여론이 안 모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부적격 공직자를 갖다 걸려내는 것도 이게 헌법과 법률에 정한 국회의 책무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좀 더 언급하면은 이 대통령 정치를 통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권 초기에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의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또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이런 정치 행태는 민중주의 그런 포퓰리즘의 진행적인 행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차 잘못하면은 그냥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이거는 참고 사항이고 뭐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다 방식이라면은 역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하나도 다를 게 없어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김성태 의원님. 예. 아직도 국민들이 우스우시죠? 국민들은 인사청문회, 인사 이거 빨리 국면 마무리하고 국정 안정 찾아서 빨리 그 하루속히 적폐청산 이거 해서 부정부패 척결하는 이 과거 청산하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미래 가자는 거거든요.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은 국민들이 또다시 화병 도져가지고 촛불 들고 광장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국민들을 우습게 아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김성태 의원님은 이게, 장관들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을 하는 이유는 국회 의견을 단순히 참가하는 게 아니라 보다 무겁게 받아들여라. 이게 정신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가령 김상조 위원장 지금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을 반대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이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재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려는 그런 취지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발목 잡으면서 국민들에게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 저 보수 정당들은 국정공백 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해서 생긴 이 국정공백의 오히려 연장을 위해서 몸부림치구나. 국민들은 그렇게 보죠. 국민들이 얼마나 독특합니까? 그리고 이 인사청문회 이후에 적폐청산위원회 이 국면을 두려워해서 저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금 국민들 90% 잘한다고 지지를 받는데 문재인 대통령 저 반복을 잡구나. 지금은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과거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는 이 일을 빨리 지금 서둘러야 되는 거죠. 바람 불 때 연날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김 대통령이 나서셔서. 예, 안민석 의원님 말씀 저도 존중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인사나 또 그 인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계획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박수받아서 박수받고 또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위장 전입을 비롯한 그런 의혹이라든지 특히 이런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받아들였어요, 국민들이. 여론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장장님. 예. 국민 여론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이 청문회 과정, 이 절차를 또 우습게 받아 넘기는 그것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절차를 받아들였죠, 다. 절차를 받아들이고 나서 국민 여론이 괜찮다고 여론조사상으로는 판정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야당도 동의하지는 않지만 국민 여론이 그렇다면 대통령이 합법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장장님 대통령께서 국민 여론과 지지가 지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정치를 통해서 정권이 직접 전국의 이니시티브를 주도하면서 특히 막 이런 국회 헌법에서 보장된 이런 청문회 그러니까 공직자들 이런 검증제도 이 자체를 갖다 우습게 여겨버리면은 큰 할을 부르는 거예요. 박근혜 정권이 왜 처음부터 이게 불통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저항적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결론은 국민들로부터 벌어진 거예요. 조금 전에 김성태 의원님께서 위장전입 말씀하셨는데요. 네. 최근에 우리 여야 의원들 한 10분 정도가 모여서 뭐 수다 아닌 수다 뜨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딱 한 사람만 빼놓고 전부 다 위장전입을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묻은 게 나무른다고. 자, 안민석 의원님. 자, 요 부분은 정확하게 합시다. 이 방송 이후에 뭐 어떤 행식으로 뭐 신상을 털기 좋습니다만은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두 자식 키우면서 딸의 우리 지역에서 내가 한 번도 위장 전입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한 명만 제외하고 그 의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9명의 의원들이 그럼 다 자식들 키우면서 위장 전입하고 그걸 대부분 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는 틀렸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위장 전입을 대부분 다 했어요. 그건 의원들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왜 했느냐가 문제죠. 왜 했는지를 그걸 문제를 삼아서 이것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어쨌거나 물론 이제 하자가 있는 후보는 당연히 검증되고 걸러져야죠. 그런데 안민석 의원님 저 북만산청에 한번 가보세요. 북만산청에 가면 이유 없는 죽음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한번 보세요. 다 이유 있는 죽음이죠. 예? 근데 이 지금 역대 그러면 30명의 장관이나 총리 후보자들이 이 낙마한 것은 다 이런저런 이유예요. 30명이 낙마하지 않고 3명이 낙마했습니다. 아닙니다. 역대 보면요. 예. 역대 이 낙마한 그러니까 MB 정권부터 해가지고 쭉 역대 정권들이 2000년 이후에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고위 공직자이 30명이에요. 3명입니다. 아닙니다. 2000년 이후 인사청문회 나온 30명이 부동산 투기 14건, 위장 전입 8건, 세금 탈루 8건, 논문 표절 5건, 경력 논란 3건, 이렇게 해서 30건이에요. 그런데 공장장은 어디서 보시고 3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공백의 이 책임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의원님들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공백을 빨리 좀 메우려고 그렇게 협력하는 게 그게 상식적이고 정치 도입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저지르는 국정공백 자꾸 이것을 시간을 끌고 연장하려고 과거에 이야기하시고 그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김성태 의원님이 그쪽 의원님들 잘 좀 설득하세요. 네, 저도 안 의원님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자를 검증하고 또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 비판하는 것은 야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도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국회를 찾아오셔가지고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국회 대국민 호소를 했어요. 막 그런 대통령 시정연설 때 뭐 이렇게 피켓 시위 같은 행위 이런 부분은 사실상 피켓 시위 원조는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 구태한 전유물을 또 지금 야당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방식을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그런 대통령이 측면에서. 국회까지 오셔서 설득 직접 하시고 또 그저께 상임위원장들 청와대 초대해서 이렇게 부탁하고 설득하셨으면은 더 이상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거는 정말 발목 잡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이거 인사 매듭 짓고 부정부패 이 척결하는데 적폐청산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명박 대통령 비리 수사하는 거 이거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 앞으로 거 없어요? 적폐청산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할 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도 한번 보십시다. 그런 적폐청산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될 법무부 장관이 예? 술자리에는 반드시 여성이 있어야 하며 없으면 장모라도 곁에 있어야 한다. 젊은 여자는 뭐 중간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당당하게 매춘으로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아니 그 책 중에서 몇 줄 책의 가지고 내용을 담은 그 이런 책 제목이 장관을 갖다 무슨 또 아무리 지금 현재 아니 김정태 적폐청산이 의원님 그 책 지금 시급하고 말씀하신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읽거나 보셨어요? 읽어봤습니다. 상당한 부분. 그 책 제목이 뭡니까? 예? 남자란 무엇인가? 남자는 무엇으로 그 책 세상을 전체를 사는 거 읽어보면은 아닙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주 그 한 줄 한 줄만 떼가지고 앞뒤 문맥은 생략하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안경환 그분을 사실은 몇 년 전에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나오시라고 출마 권유 드리느라고 제가 만나 뵌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참 상대를 배려하고 예의를 갖춘 아주 꿋꿋한 선비 그리고 권력에 대한 사심이 없는 분 참 이러한 그 대한민국에 이런 학자가 있었구나. 참 인품도 훌륭하시고요. 그런 분 정도면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정치검찰을 국민검찰로 만드는 그런 분으로 저는 최적격자로 보거든요. 이런 분 말고 다른 분을 한번 추천 한번 해보세요. 안민석 의원님 말씀 대체로 존중합니다만은 지금 이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나 조대엽 지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팬카페인 그 문팬에서도 예? 이분들 전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민석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앞으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 비정규 문제 해결과 또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부처 장관들입니까? 역대 가장 수준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될 그런 장관을 후보자를 여러분들이 좀 시간은 촉박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해야지 이런 분들을 그냥 밀어붙이겠다 그러면은 이게 문재인 정권이 꼭 성공해야 되는 정권이 과연 이게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가 계속 이어지겠냐 이런 우려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잠깐만요. 국정공백을 빨리 메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국정공백을 지금 연장 한번 시켜보겠다는 것입니까? 국정공백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빨리 인사 공백을 빨리 메워줘서 그쪽에서 저질러 놓은 국정공백 정말 양심이 있으면은 앞장서서라도 이거 빨리 메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의원님 다음 주에는 큰 틀에서 보세요. 큰 틀에서. 다음 주는 꼭 스튜디오 나와주시고요. 아무리 책 자꾸 팔려 나가시면은 코너 없어집니다. 책을 팔아야지 그 돈 가지고 독일을 지금 다시 가거든요. 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 아는국 다른 요일날 파시고요. 네.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이 30명 얘기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서 낙마한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예, 3명밖에 없고 역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사람. 철회하거나 뭐 네. 다른 이유가 생겨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여론이 나빠서 낙마하거나 그렇게 끝까지 임명되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30명. 그래서 뭐 김성태 형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후자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전자. 지금은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하느냐 마느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우에 낙마한 사람은 3명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인사뿐만 아니라요. 예. 일자리 늘리기 위한 예산을 좀 더 편성하자는 이것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야당은 예. 야당은 대한민국의 일자리 위기를 지금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예산은 국민 생존 예산이거든요. 아마 국민들에게 강한 저항이 부딪힐 것이고요. 이건 해도 너무한 것이고요. 저는 국민들이 이 지난 겨울에는 엄동설 안에 촛불 들었지만은 이제 장마철에 우산 들고 또 땡볕에 한여름에 다시 촛불을 들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안민석 의원께서는 이제는 문재인 정권은 이제 권력을 가진 정권입니다. 또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에요. 무한한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국민 여론만 가져가면 된다는 식은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국회는 인사검증을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죠. 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국회의원들 자기들만 똑똑한 삽니까? 수석이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후보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던 분이에요. 또 그때 민주당 야당 시절도 음주운전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살인행위라고까지 했어요. 음주운전이요? 네, 음주운전. 그렇게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뒤바뀔 수 있습니까? 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이젠 대놓고 후보자로 계속 지명하고 있고 그 후보자를 갖다가 국회에서 제대로 청문 검증하면은 이건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해버리면은 이거는 올바른 그런 주장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을 표절하고 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방산업체에 자문을 하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버젓이 범법행위 저질러 공직자라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직업적 윤리자마저도 저버린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옹호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그렇지만은 동의합니다. 그 말씀 맞는 말이고요. 음주운전, 논문 표절 다 문제 있고 잘못된 것이죠. 이런 분들 그렇게 함부로 그 후보로 지명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현재 더 큰 대의라는 게 있잖아요. 이 국정 공맥을 빨리 외우고 나라를 빨리 안정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난 한 7, 8개월 가까이 동안에 이 나라가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이 혼란을 빨리 안정화시키는 이것이 지금 이 시기에는 큰 대의 명분이지 않습니까? 네, 안민석 의원님 말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명한 후보자들이 웬만한 사유라든지 또 문제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도 저는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인수위도 없이 이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할 그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출범한 정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협조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국민적 상식적으로 또 문재인 정권의 이런 도덕성을 기본으로 한 앞으로 이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가져가는데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는 그런 강요들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후한 점수를 줄 필요는 없어요. 대러 야당이 올바르게 지적하면 그걸 수용하고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추천하는 이런 후보자에 대해서 좀 빨리 인사검증을 마쳐서 국정 운영의 공백을 좀 메꿀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협조해야 된다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행보의 이미지는
단 하나도 찬성하지 않는다거든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지금까지는. 않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부총리 인사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순실 재산 몰수하자는 법 서명에도 김성태 의원님 빼고는 자유한국당에서는 단 한 분도 찬성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기에 그거는 그러시는 겁니까? 안 의원님 그 말씀은 또 나중에 하고 하면서 김성태 의원입니다. 협조할 거는 협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 야당은 추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반대합니다. 요건이 안 된다는 건 전쟁,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등의 중대 변화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현안을 실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 중대위기라고 여겨 추경 요건이라고 판단하는 현 정부의 자구 해석에 그 해석은 틀렸다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정부 시절 모든 추경은 단 한 번도 요건이 안 됐습니다. 심지어 브렉시트를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브렉시트와 관련해 그 돈을 쓴 적도 없었죠. 그럼 요건 문제로 추경이 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10조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배경입니다. 불경기에 더 거친 세수로 그 불경기에 대처하는 건 원래 국가 재정의 임무입니다. 야당이 정말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본질이죠. 정부 차원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으로 소득 재분배만으로 지속 성장은 가능한지 그 한계와 약점은 뭔지 따지고 보완하게 만들어야죠. 한 달 된 새 정부의 첫 번째 프로젝트에 지금 대량 실업으로 보는 게 맞냐? 그 자구 해석을 따지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지금 야당 너무 못 싸웁니다. 잘 좀 싸웁시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야당이 잘 못 싸워서 제가. 어제부터 계속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아니, 이게 이제 잘 싸워야 서로, 시사 방송도 할 말이 많고요. 저희도 먹고 살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쟁점으로 자꾸 싸우니까.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가급적 빨리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과 다음 달 초 G20 정상회담 준비 때문에 외교부 장관 부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이번 주 일요일 임명이 유력합니다. 지명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야3당은 강경화 후보자 임명까지 밀어붙이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잘 못 싸우는 거예요. 지금 후보 한 명 임명했잖아요. 두 번째 임명까지 밀어붙이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저는 그 언론이 이럴 때 보도하는 스탠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걸 임명 강행이라고 잡아서 보도하는 게 현재 프레임인데 강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제 생각입니다. 강행이라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절차에 어긋났거나 시사를 거짓말해서 본인이 얻을 이득이 없잖아요. 보통 이제 법정에서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그 신빙성을 따질 때 그런 부분을 묻게 되는데 얻는 이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김기춘 전 실장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것은 김종 전 차관의 착각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착각이요. 예. 어쨌든 김정전 차관의 증언에 비춰보자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본인이 워낙 주장해왔던 모른다는 사실과 배치되기 때문에 반론을 편 거겠죠. 네.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김정전 차관의 증언을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겠나. 저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런 조항이 나왔다는 거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법원이 재판을 중계방송할 수 있게 허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 1,0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참여했고 재판 과정 일부 혹은 전부를 중계하자란 판사가 68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67%가 찬성을 한 겁니다. 전체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재판 과정 일부가 중계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러면. 그럼 또 양상이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법정에 직접 가서 재판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하고 싶어도 쉽지 않고요. 예, 뽑아야 되는데요. 그 뽑히는 확률이 아직까지는 좀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재판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긴장도도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피고석에 앉아있는 분들도 굉장히 긴장하겠네요. 웃음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졸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건 참기 힘들어요. 아, 그런가요? 참으셨다면서요? 참기 힘들어요. 근데. 예. 그 자리도 좁고 계속 정전선에 앉아 있어서 졸지 않기 힘듭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재단 출연금 275억 원 등을 인출 시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K스포츠재단에 따르면 정 전 이사장은 올해 초 이사회에 해임당했는데 법원에다가 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냈거든요. 가처분 신청 결과 이사장은 아니지만 이사로서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자 정 전 이사장이 이 내용을 들고 재단에 찾아가서 자신이 다시 이사장이 됐다 이렇게 소란을 피웠고요. 또 다음 날에는 그것을 들고 은행에 찾아가서 자금 인출 가능한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쯤은 맞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법원이 이사회 결의가 새 신임 이사장을 뽑았는데 이사장 임기는 끝난 건 맞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정동춘 전 이사장 이야기가 틀린 것이고 자기는 계속 이사장이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상임이사 지위는 유지할 수 있다. 상임이사 3명 중에 1명. 예, 아직은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가 임기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법원의 결정문 취지하고는 다르게 내가 다시 이사장이 됐다고 주장을 했네요. 예. 네,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가처분 결과가 그런 거고요. 본안 소송은 또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데 그 내용을 들고 나타나서 소란을 피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소란을 피웠다는 것보다는 그걸 들고 은행에 가서 K스포츠 재단에 남아있는 275억을 뽑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이해가 안 가네요. 서로 이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돈을 개인적으로 이례적이어서. 근데 이제 너무 알려진 바가 없어요, 이분이. 생각해보니까. 주로 외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을 텐데요. 왜 이런 분들이 자꾸 지지선언을 이례적으로 하는지는 임명되고 나면 꼭 제가 인터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뉴스공장에 초대해서. 이상한 케이스라서. 임명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저는 강경화 후보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예. 왜 이럴까요, 이분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러브콜 보내줘서 꼭 인터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랑 G20 등이 남아있긴 한데요. 그 그러니까, 사이에. 예. 한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저희하고 인터뷰 좀 하자는 얘기예요. 아니,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특정 장관 후보가 이런 전방위적인 지지선을 공개적으로 받는 게 처음이라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저서가 논란 중입니다. 왜곡된 성의식 담았다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남성의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진 않았지만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최종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것이 사내의 생리다라는 식의 남성의 행위를 생물학적 본능으로 표현한 부분이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같은 성의식과 여성관이 적절하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책에서 이런 걸 썼다는 거죠? 네, 어제부터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화제가 된 문제가 된 부분들 읽어봤는데 이 남성적 혹은 뭐 가부장적 가치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남성으로서 그걸 비판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나온 표현도 있는지 앞뒤가 맥락이 잘린 채 이 부분만 문제되고 있는 걸로 저는 읽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할 말이 아니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설명을 하겠죠. 네. 네, 독자의 판단 맡기겠다고 어제 아침에 설명했습니다. 네, 저도 해당 부분을 읽어봤는데 이와간 청문회 이 청문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김기춘 전 실장 재판에 김종 전 차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종 차관은 2015년 1월쯤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잘 지내냐며 안부를 물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거는 뭐랄까요?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는 모른다고 해왔던. 예, 지금까지 계속 모른다고 해왔고요. 네. 노래까지 나왔죠. 모릅니다라고요. 예, 뉴스공장에서 들은 바도 있습니다. 아, 법꾸라지였나요? 모릅니다였나요? 예. 네네. 하여튼 계속 모른다고 예. 했던. 근데 이제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 씨를 만날 때 고수부지 같은 데서 비밀리에 대포폰을 이용해서 아무도 모르게 만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그렇게 비밀리에 만나고 있는 김종 차관의 그 최순실 씨와의 만남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만남의 내용이 정윤아 씨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정윤아 씨 소식도 김종 차관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안부를 물었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평상 김종 전 차관이 어제 한 증언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의 대화를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있다. 이렇게까지 밝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김종 전 차관이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네. 근데 김종 전 차관이 더 뽑을 수가 있나? 은행은 당연히 거부했겠죠? 네, 법인 계좌 자금 인출 요구 거부했습니다. 이건 수사의 영역 아닙니까? 굉장히 이상한 시도인데요. K스포츠 재단에 있는, 재단 출연금이 자기 개인 돈도 아닌데 이걸 이상하네요. 이상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참, 이 덕분에 노승일 씨가 급여를 못 받고 있었죠. 네, 계속 네. 지금 돈이 계좌를 묶여 묶어버려가지고. 있어서요. 예. 네. 다음 여러 뉴스는요? 명이 다 못 받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아무도 못 K스포츠 받고. 재단 직원들요. 아무도 못 받고 있었어요. 다음 뉴스는요? 네, 런던에서 큰 화재 났습니다. 런던 경찰청은 런던 시내 24층짜리 아파트 건물 화재로 지금까지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저도 뉴스를 잠깐 봤는데, 여기가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올 때 고가가 지나가는 동네예요. 그 고가 들어오면서 도시개발에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오랫동안 지역에 제가 좀, 그걸 읽어본 기억에서 여기가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빈곤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런던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것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개발되면서 부촌도 붙게 되고 그 왜 뉴욕에 가면 할렘가하고 부촌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한 블록 사이에. 네.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되는데 그 왜 영화 노팅힐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동네입니다. 여기가. 그 동네인 네. 그 동네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화재를 났다는 뉴스 영상을 봤는데 불이 아주 삽시간에 번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다는 얘기는 이게 고층 건물인데 그랬다는 건 스프링클러나 방화벽 같은 이제 기본 방화 설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하고 연계돼 보면 굉장히 오래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임대 아파트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예, 실제로 구청 소유의 임대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미 보도가 됐군요. 저는 그렇게 추정했는데 예, 예. 좋게 말하면 서민 아파트인 거죠. 근데 이런 대형 재난은 왜 이런 곳에서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로 영국에서 독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사실 EU는 이민을 잘 안 가요. 왜냐하면 EU 영내 국민들은 뭐 거의 똑같은 권리를 누리기 때문에 이민이라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EU를 탈퇴하니까 영국에서 EU가 주던 혜택을 누리던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상대 국가가 독일이에요.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영국을 유일하게 폭격한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역사로 치면 우리가 이제 경제 문제로 일본으로 이민이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이상한 이례적인 상황이죠. 아이러니한 상황. 그리고 이제 런던 테러도 이어지고 이런 화재도 나고 총체적으로 영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가장 최선진국 지위에서 몰락해 가고 있는 흉흉한 분위기죠. 네, 그런 징후로 읽혀져서 제가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 건물은 그 방화시설이 제대로 안 된,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데 지금 강경화 후보를 장관에 임명하는 건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어떤 하자도 없어요. 대통령이 가진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 같이 표결에 붙여야 하는데 붙이지 않고 절차를 뛰어넘었다. 이건 강행이죠. 그건 초법적인 상황인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국회에 이 사람 어떤가요? 하고 대중 눈높이에서 검증을 요청하고 청문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국회는 이 사람 정도면 괜찮다. 아니면 이 사람 문제 있다. 하고 의견 제시를 하죠. 근데 장관의 경우에는 거기까지가 국회의 권한이에요. 그 이상의 권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전혀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대통령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도 그래왔었고요. 네. 예, 전 정부에서도. 그래서 그동안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해버린 거죠. 그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마한 경우는 그 인사에 대해서 워낙 여론이 안 좋다. 부정적 여론이 60% 이상, 70% 이상 되고 찬성이 10%밖에 안 된다. 그런 경우에 여태 딱 3명이 낙마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대통령 인사권이지만 야당이 이렇게 문제 지적을 하는데 여론이 거기에 동조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네. 그러면 그런 여론 때문에 대통령이 처리한 케이스 딱 3번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데, 국민 여론을 그렇게까지 거스르면서 이제 임명을 하면 대통령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국정 동력도 상실되니까 뭐 그래도 임명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딱 3명 낙마했는데 이번엔 여론도 60% 이상이 임명을 찬성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거꾸로 국회가 억지를 부르는 거예요.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론도 그걸 지지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파국이라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임명하는 게 어떻게 강행입니까? 강행이라고 그 프레임을 잡으면 안 되는 거고요. 현 정부를 상대로 야당이 여론조사에서 진 거예요. 그럼 대통령의 합법적, 절차적 문제없는 임명권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예. 이걸 강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습관적으로 야당이 반대하면 강행이라고 하는데 뭐가 강행이죠? 야당이 잘 못 싸운다고 저는 봅니다. 계속해서. 예.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고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는 전현직 인권대사 등 10명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성명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강 후보자는 유엔 사무총장들과 함께 유엔의 정책 전반을 다룬 경험을 지닌 유일무이한 한국의 대표적 외교 전문가다라면서 지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번 성명에는 초대 인권대사를 지낸 박경서 동국대 석좌 교수, 또 이석태 전 인권대사, 이정훈 현 북한 인권대사 등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강경화 후보는 참 이상한 케이스라고 봐요. 이례적이고. 유엔 인권대사들이 이제는 다시 지성명한 거잖아요. 외교부 노조로 출발해서 외교부 장관들도 하고 그다음에 유엔 대사들도 하고 굉장히 전례를 벗어난 전문가 영역에서는 우리 언론에서 잡아내지 못한 강경화 후보의 경쟁력을 받거나 실력을 그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